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계사 쉬운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로마, 서로마를 가리키는 말이죠. 건국 과정과 그 다음 서로마의 간략한 역사, 그리고 로마 문명의 특징을 그리스 문명과 비교를 해보고 로마 예술의 두드러진 특징인 모자이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트로이가 아가멤논을 비롯한 그리스 연합군에게 함락될 때, 이때 아킬레스도 등장한다 그랬죠. 원인은 트로이 왕자 팔리스가 그 아름다운 헬렌을 데리고 트로이로 도망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헬렌을 찾으러 왔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은 여기가 발칸반도고 그리고 여기가 터키죠. 그런데 이 시대는 청동기 시대로 흑해 연안에서 청동기를 만들 수 있는 아연과 주석이 생산되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 청동기를 만들려면 반드시 주석과 아연을 찾아서 흑해로 가야 되는데, 그 흑해로 들어가는 입구, 에게해가 있고 마르마라해가 있는데 이 두 개를 연결하는 아주 좁은 해역, 여기를 트로이가 차지하고 있었죠. 그래서 교역도 하고 지나가는 배에게 통행세도 걷고 해가지고 트로이는 매우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의 연합군들은 사실은 헬렌은 핑계고 이 아연과 주석을 생산하는 흑해에 대한 통제권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 아니겠느냐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트로이가 그리스 연합군에게 함락될 때 그때 사용했던 게 뭐죠? 트로이의 목마죠. 그 왕족인 아이네아스는 트로이를 탈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와 마찬가지로 로마도 역사적 사실과 신화가 마구 뒤섞여 있습니다. 그럼 아이네아스는 누구라고 하느냐?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 이게 로마로 넘어가면 비너스가 되죠. 아프로디테의 아들인 아이네아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네아스도 역시 아킬레스처럼 신과 인간 사이에 태어난 존재예요. 이 서양에서는 신과 인간 사이에 태어난 존재를 뭐라고 하느냐? 히어로우라고 합니다. 히어로우, 영웅, 영웅. 그 아이네아스가 트로이에서 탈출해가지고 어디로 왔느냐? 배를 타고 이 지금의 로마시, 바티칸이 있는 곳, 그곳으로 건너왔죠. 지금 이 지역은 이탈리아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라의 이름이 이탈리아입니다. 그런데 이 이탈리아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서 온 거냐? 여기, 요 지역입니다. 여기가 이따리카예요. 이따리카. 지금 스페인 세비야 부근인데 이것은 2세기경 로마가 가장 번성했던 시기의 로마 지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럽 각지를 정복한 군단장들은 자기가 차지한 이 식민지에서 노후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따라다니면서 수고했던 병사들에게
장교들에게 그 역할에 따라서 토지를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군인들은 전쟁이 목적이 아니라 전쟁 이후에 은퇴해서 자기가 모시던 군단장이 차지하고 있던 식민지의 일부 땅을 얻어서 그 지역의 지주 노릇을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말하자면 퇴직연금인 겁니다. 이렇게 로마의 영토가 넓어지다 보니까 각 지역의 유력자들이 로마 황제가 돼요. 그 중에 이쪽 지역 출신들이 로마 황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들이 어린 시절 살았던 이 지역의 이름이 뭐냐? 이탈리카입니다. 이탈리카. 스페인어로 이탈리카인데. 그래서 나라 이름이 이탈리아가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서양에 관한 지식을 19세기에 대부분은 중국을 통해서 그리고 일부는 일본을 통해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가방이라든가 빵이라고 하는 것은 먹는 빵, 이것은 일본어예요. 물론 어원은 포르투갈어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전의 책에는 이렇게 한자로 표기가 된 낱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역사책이나 이런 데서는 이탈리아보다는 이건 영어식 표현이죠. 이태리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태리. 한자로는 이렇게 씁니다. 소리만 빌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뜻은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 이 이태리, 지금의 로마시 부근, 이 지역이 옛날에는 라티움 지역이었습니다. 라티움 지역이었는데 이 지역에 정착을 해요. 그래서 이들이 사용하던 말이 이것이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라티움의 형용사가 라틴이에요. 한국이 코리아지만 한국어 하면 코리언이라고 하죠. 그처럼 라티움의 형용사는 라틴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기가 라틴이었는데 그 다음부터 지중해 연안의 이 나라들을 다 라틴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물론 아프리카 북부는 빼고. 그래서 라틴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영향을 주느냐? 지금의 이태리어, 그 다음 프랑스어, 그리고 스페인과 포르투갈어에 영향을 줍니다. 이것들이 다 라틴어예요. 라틴어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럼 이 라틴어는 지금 쓰고 있는 말이냐? 아닙니다. 한자처럼 죽어버린 말이에요. 지금 중국에서는 한자를 별로 쓰지 않죠? 그런데 이 라틴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세시대까지 라틴어는 국제 공용어였어요. 그리고 그리스 로마에서부터 학문이 시작되죠. 학술. 그래서 지금도 생물학에서 얘기하는 어떤 품종의 명칭, 그리고 법학에 사용하는 용어들, 의학에서 사용하는 용어들 다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의대를 들어가면 몸의 각 신체 부위를 외워야 된다고 하는데, 그리고 그 수천 개를 단어를 기억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단어가 왜 더 어려우냐? 라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태리,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이 나중에는 미지의 세계인 신대륙, 즉 아메리카로 넘어가죠. 그래서 그 아메리카를 차지하는데 지금의 미국과 캐나다는 영국과 프랑스가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싸움을 벌이지만 멕시코부터 그 아래쪽은 거의 다가 자, 요 선을 기준으로 브라질은 포르투갈이 차지하고 나머지는 전부 스페인이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라틴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이곳을 뭐라고 부르느냐? 라틴 아메리카라고 부릅니다. 라틴 아메리카. 물론 여기 조금 이런 부분들은 프랑스의 식민지인 곳들도 있어요. 하지만 두세 개 나라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라틴 아메리카라고 부른다. 물론 프랑스어도 역시 라틴어지만 예를 들면 수리남 같은 경우는 영어를 사용합니다. 영어는 라틴어가 아니죠. 영어는 게르만 민족이 영국으로 넘어가서 앵글로족 색슨족이 넘어가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따라서 영어라는 건 뭐냐? 게르만어 중에서 문법을 잘 모르는 하층들이 사용하던 언어가 영어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독일어나 프랑스어는 문법 규칙이 매우 복잡하지만 예를 들면 정관사 같은 경우에 독일어에서는 der, des, dem, den, die, der, die, das, des, dem, das, die, der, den, die 정관사 더 해당되는 게 16가지가 있어요. 하지만 영어는 하층 게르만이 쓰던 언어이기 때문에 문법을 잘 지키지 못하죠. 그래서 영어가 문법 체계가 많이 무너진 것인데 물론 예외도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규칙적으로 되어 있는 프랑스어나 독일어에 비해서 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이 라틴어는 중세 때까지 즉 가톨릭 교회에서 미사를 볼 때 1960년까지는 미사를 볼 때 그 나라 말을 사용하지 않고 라틴어를 사용해서 미사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 미사에 참가한 신자들이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먹어요? 모르죠. 그래서 1960년 이후에 미사는 각 나라 언어로 바뀌게 된 것이고 그 전까지는 신부가 제단을 향해서 즉 신자를 등지고 예배를 진행했죠. 하지만 1960년대부터는 가톨릭이 반성을 하면서 신자를 바라보면서 미사를 진행시켰던 거라고 합니다. 이들은 라티움에 정착한다고 했는데 그 라티움이 어디냐? 지금의 로마시를 관통하는 강이 이것이 티베르 강입니다. 그 동쪽에 이 지역이 라티움 지역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히 내부에서 권력 다툼이 나죠. 그런데 그 와중에 레아 실비아라고 하는 공주가 전쟁의 신 마르스, 이 마르스는 화성이란 뜻도 있죠. 그 신과 그러니까 공주가 잠들어 있는 사이에 마르스가 이 공주를 범해서 임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갖고 쌍둥이 형제 로물루스와 레우스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권력 다툼에서 이쪽이 지면서 이 형제는 강물에 버려지는 거예요. 바구니에 담겨져서 강물에 버려집니다.
성경 이야기와 비슷하죠. 그래갖고 이 로물루스와 레우스는 강물에 떠내려 가다가 늑대가 발견했는데 이 로물루스와 레우스는 늑대의 젖을 먹으면서 자라요. 이런 조각품은 로마에서 엄청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늑대는 바로 로마의 상징이 되며 또 한 가지, 자, 로마 군단의 깃발인데 이 군단의 상징으로 독수리를 사용합니다. 왜냐? 로물루스와 레우스가 성장해서 나라를 정하기로 하는데 로물루스는 형 로물루스는 여기에다 정하자라고 했는데 동생은 여기다 정하자. 서로 주장이 달랐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좋다. 그러면 이 언덕 위로 지나가는 독수리의 숫자로 결정하자. 그래가지고 이쪽으로는 독수리가 3마리가 날아갔는데 이쪽은 7마리인가 9마리가 날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이 어디냐? 팔라티누스 언덕입니다. 여기에서 로마가 시작된 거예요. 그럼 로마라는 건 뭐냐? 로물루스의 땅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는 결국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거죠. 그래서 로마 군단, 보통 한 일개 군단은 6,000명입니다. 그게 1,000명씩 6으로 나뉘시고, 그러면 이제 그 1,000명을 인솔하는 대장이 있겠죠? 그 밑에는 다시 백부장이 있어요. 이 성경에는 백부장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데, 백은 요 위가 없으면 시다는 뜻이지만 요것은 숫자입니다. 1, 2, 3. 그래서 숫자를 나타낼 때는 짝대기 하나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100, 백자입니다. 부는 남자를 가리키죠. 그러니까 100명 사나이의 우두머리. 그래서 백부장이라고도 하고 또는 100명을 이끄는 우두머리다. 그래서 백인 대장이라고도 합니다. 얼굴이 하얀 사람이 아니에요. 얼굴이 흰이라고 하면 실백자를 써야 됩니다. 이렇게 백인이라고 써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이 군단의 깃발을 들고 있는 이 사람을 보시면 지금 이게 바로 늑대 머리입니다. 요거는 늑대의 앞발이죠. 그리고 뒤에 늘어진 것은 늑대의 뒷다리입니다. 왜 늑대 가죽을 뒤집어 쓰느냐? 바로 로물루스 레우스, 로마의 시작이 바로 늑대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로마를 이곳으로 정했다. 그래서 독수리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은 화살을 의미하기도 하겠지만 신 제우스의 번개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 공주가 신 사이에서 영웅이 태어났어요. 인간과 신 사이에 태어나는 것이 바로 영웅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그리스에서 역사와 신화가 뒤섞인 것과 똑같은 구조입니다. 한 가지 더, 로마의 1월은 신년은 3월입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로마 군인들은 정복전쟁을 떠나요. 그게 지금 달력으로 따지면 언제냐? 3월입니다. 그래서 3월은 March. 이것이 3월이라는 뜻도 있지만 정복전쟁을 시작하기 때문에 행진하다라는 뜻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의 뜻은
전쟁을 시작하는 3월이라는 뜻도 있지만 전쟁하러 행진하다라는 뜻도 있다. 그래서 이것은 명사와 동사를 동시에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치의 원형인 Mars, 이것은 화성을 의미하며 붉은색이죠. 이 마스는 바로 전쟁의 신이다. 어쨌든 이 로물루스와 레우스는 이곳에 팔라티누스 언덕에 로마를 건설했는데 이 둘 사이에 다시 내분이 나와가지고 형이 동생을 죽입니다. 그래갖고 로물루스의 땅이 정말 돼버리는 거죠. 로마 사람들은 자기들은 트로이 문명의 계승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전쟁의 신 마스의 혈통을 갖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다는 거죠. 그럼 다음은 서로마의 약사를 보겠습니다. 략은 줄인다는 뜻이죠. 간략하다. 사는 역사, 간단한 역사가 약사입니다. 그런데 약국에 가면 약을 조제해 주시는 분, 그들도 약사죠. 동음이의어입니다. 이 사자는 스승사자인데 무엇인가 가르침을 주는 것은 다 이 사자에 들어갑니다. 로마의 약사를 보기 전에 먼저 그 이전 시대인 그리스와 페니키아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그리스죠. 여기가 트로이, 그리고 흑해입니다. 그리스는 지중해 연안 곳곳에 폴리스를 세웠어요. 도시국가죠. 흑해 연안에도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이쪽, 여기는 페니키아인데 지금의 레바논,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이는 이 노란색들, 이들이 페니키아의 폴리스입니다. 아래 이 붉은 선은 이 페니키아, 여기서부터 시작된 무역로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는 북지중해와 흑해 지역에 폴리스를 건설한 데 비해서 페니키아는 북아프리카 지역, 여기에 폴리스를 세웠죠. 근데 이 페니키아라는 나라는 지금은 없어졌지만 여기서 사용하던 문자가 바로 영어의 알파벳이 되는 겁니다. 영어의 알파벳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가 몰락하고 그 뒤에 로마가 지중해를 차지하기 시작하죠. 로마에서 이태리 반도, 시칠리아, 그리고 그리스의 옛 폴리스들을 정복해 나갑니다. 그런데 시작할 때 그 로마는 공화정이었어요. 자, 권력이 국민에게 있으면 공화정이죠. 권력이 왕에게 있으면 왕정입니다. 권력이 몇몇의 귀족에 있으면 귀족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공화정이란 말은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푸블리카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이 푸블리카의 뜻은 공공, 자, 공적인 이란 뜻이고 이것은 함께란 뜻이죠. 모두에게 공적인 이익을 목표로 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푸블리카인데 이것이 지금의 퍼블릭이죠. 리퍼블릭. 영어에서는 리퍼블릭이라고 합니다. 즉 리퍼블릭이란 군주제가 아니란 뜻이죠.
귀족 정도 아니란 뜻입니다. 권력이 이때는 국민이 아니라 시민에게 있었습니다. 이 시민은 노예가 아닌 자유민을 가리키는 것이고 여자는 빼고 남자만 드립니다. 그리고 애들은 빼고 성인만 해당되는 거예요. 이들이 시민입니다. 그런데 이전부터 있었던 페니키아와 새로 등장한 로마 사이에 이 지중해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마지막에는 로마와 카르타고 사이의 전쟁이에요. 자, 여기가 카르타고입니다. 이 카르타고의 유명한 장수가 누구죠? 장군이 한니발입니다. 이 카르타고는 페니키아, 로마 사람들은 이 페니키아를 포엔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포에니 전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포에니 식민 도시 중에 하나였던 카르타고입니다. 그래서 이 한니발 장군은 로마를 정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 게 아니라 코끼리를 몰고 알프스산을 넘어서 로마로 진격했죠.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으로 공격을 한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로마가 승리해서 결국 그 다음의 역사는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역사가 전개되는 것입니다. 이 로마 중에 로마에서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 카이사르죠. 이 로마는 군단장들끼리 권력 투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원로원에서 카이사르에게 명령했어요. 로마로 들어와라. 그런데 로마 전에 루비콘 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군단장들은 자기 군대를 루비콘 강 북쪽에 놔두고 혼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카이사르는 원로원에 가면 자기는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군대를 몰고서 루비콘 강을 건넜던 겁니다. 그래서 부하들에게 크로스 더 루비콘이라고 명령했다는 거죠. 그럼 이제는 전쟁을 해서 로마를 굴복시키거나 아니면 자기가 잡혀서 처형당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했을 때 크로스 더 루비콘이라고 하는데 영어에서는 이거와 같은 뜻이 The die is cast라고 얘기합니다. 이 die는 주사위입니다. 주사위. 지금은 이제 이 주사위를 영어에서는 dice라고 하죠. D-I-C-E. 그래서 The die is cast라고 하면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것도 역시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했을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카이사르는 이렇게 쓰죠. 영어로는 Caesar라고 있습니다. Caesar. 지금 이것은 지금 산모가 누워있고 지금 배를 가르고 아기를 꺼내는 모습이잖아요. 이것이 제왕절개입니다. 옛날에는 시저가 거의 황제처럼 대접을 받았죠. 황제가 되려고 하는 욕심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카이사르는 제왕에 해당되는데 제국의 왕, 제왕. 그렇게 해서 배를 갈라서 태어났다라고 해서 이 시저의 배를 가른 수술이다 그래서 제왕절개라고 얘기한다고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옛날에는 제왕절개 할 때는 그 아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산모의 배를 갈르라고 왕이 명령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왕의 명령으로 절개했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역사의 기록에서 최초의 제왕절개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시저라는 거죠. 카이저. 그런데 이 시저가 태어나고 나서 군단장이 되어서 혁혁한 공을 세웠을 때 로마 공화국은 삼두 정치를 하고 있었대요. 두는 머리 두자죠. 그러니까 유력한 사람 3명이 정치를 한 것을, 권력을 나눠 갖는 것을 삼두 정치라고 합니다. 만일 4명이 나눠 갖는다면 사두 정치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다가 나중에 카이사르는 최고 권력자가 돼요. 그런데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누구냐? 브루투스입니다. 브루투스. 이 카이사르의 양자죠. 그런데 이 브루투스는 공화정을 지지했어요. 그 당시에 떠도는 소문,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떠도는 소문, 카이사르가 지가 황제가 되려고 한다, 왕이 되려고 한다 라고 하기 때문에 공화정을 지지하던 이 브루투스는 시저를 23번을 찔러서 죽였다고 합니다. 그때 시저가 마지막으로 내뱉었던 말이 브루투스 넘어져도. 그래서 그 다음부터 서양 역사에서 브루투스는 배신의 상징, 배신의 아이콘이 됩니다. 여러분 이 그림 아시죠? 뽀빠이 만화. 이게 뽀빠이 아닙니까? 이 여자 이름은 올리브. 왜? 서양에서는 그리스와 로마가 자기들의 문화적 전통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면 그리스 하면 유명한 게 아테네 아닙니까? 아테네의 소신이 누구예요? 바로 아테네 여신이고, 아테네 여신이 자기를 수호신으로 삼아준 것에 대한 감사 표시로 아테네 사람들에게 올리브 나무를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올리브 나무 잎으로 월계관도 만들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의 이름이 올리브입니다. 이건 누구죠? 브루투스죠. 무식하고 폭력밖에 모르는, 그래서 폭력의 상징으로도 쓰입니다. 브루투스는 배신의 상징, 폭력의 상징인데 주의해야 될 것. 이 이름은 브루투스죠. 근데 블루투스와는 달라요. 이게 블루투스죠? 왜 이게 블루투스냐? 이 블루투스는 덴마크와 노르웨이를 통합한 왕이래요. 그 왕의 이름이 뭐냐? 하랄드 블루투스라고 합니다. 이쪽 북유럽 언어에서 요 글자가 H 발음이래요. 하랄드, 브루투스, B. 그래서 요거와 요것을 합해서 요런 기호를 만들었다는 거죠. H, B. 왜 그럼 이 왕은 블루투스냐? 이 중에 한 개가 푸른색이었답니다. 그래서 푸른 이빨, 푸른 이, 그래서 블루투스죠. 그래갖고 첫 글자 H와 B를 합해서 이것이 블루투스인데, 결국 블루투스란 서로 다른 기기를 연계해서 사용할 때 사용하는 기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서로 다른 기기를 연결하는 게 블루투스다. 왜? 통합해서. 왜? H 발음과 B 발음 합해서 요 기호가 되었다고 해요.
그 뒤로 유럽에서는 카이사르는 절대 권력, 황제를 의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어에서는 카이사르를 독일어 음운 체계대로 표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독일에서의 황제를 카이저라고 하고, 이 발음이 러시아로 넘어가면 짜르가 됩니다. 짜르. 카이저, 짜르는 황제를 의미한다. 그래서 카이사르가 죽고 그 또 다른 양자 옥타비아누스, 그 카이사르의 부관이었던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와 사귀죠. 원래 클레오파트라는 처음에는 이집트를 지키기 위해서 카이사르와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이의 이름이 카이세리예요. 카이세리. 나중에 이집트의 왕이 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클레오파트라가 정권을 주물렀죠. 어린아이들은 허수아비였죠. 그러니까 이제 클레오파트라는 다시 카이사르의 부관이었으면서 실력자라고 생각했던 안토니우스와 다시 사귀어요. 근데 이 안토니우스와의 정적 관계가 누구냐? 옥타비아누스입니다. 나중에는 존엄한 자라는 뜻의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클레오파트라가 줄을 잘못 선 거죠. 안토니우스가 패배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집트도 로마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실제로 클레오파트라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지만은 이것은 클레오파트라의 얼굴이다라고 주장하는 조각입니다. 두상인데, 머리 두상인데, 굉장히 서양 사람들은 그리스 로마 쪽은 콧대가 높죠. 그래서 보통 서양에서는 클레오파트라라고 하면 미인입니다. 미녀. 그래서 어떤 말을 하느냐? 클레오파트라의 콧대가 한치만 낮았어도, 즉 조금 서양 기준으로 보면 조금 못생겼다면 유럽의 역사가 바뀌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클레오파트라는 뭐 못생겼다. 그리고 삼겹살 정도가 아니라 오겹살이다. 라는 주장도 있어요. 요즘에야 삐쩍 마르고 홀쭉한 게 미녀지만 과거에는 어느 정도 살집이 있어야 미녀였습니다. 즉, 미의 기준도 시대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 온다는 거죠. 절대적인 가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로마에서의 주요 사건은 테오도시우스 1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로마의 영토가 너무 넓기 때문에 이 영토를 둘로 나누었어요. 그래가지고 각각의 황제를 세우고 그리고 그 밑에 부황제를 두었습니다. 결국 4명의 권력자가 탄생하는 거죠. 그러면서 죽으면서 두 아들에게 로마를 분할했습니다. 대략 이 정도에서 분할했어요. 서로마와 동로마로. 그런데 이 사두 체제는 콘스탄티누스 대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아버지는 이 부황제가 되기 위해서 자기의 아내 헬레나를 버립니다. 이혼해요.
그래서 사두 체제가 생기면서 콘스탄티누스의 어머니 헬레나가 버려지고, 그러면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기독교로 개종합니다. 특히나 여자들의 특성은 공감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처지와 비슷한 그 버림받은, 외면당하는 그 예수를 보면서 동질감을 느꼈겠죠. 그런데 그 아들도 버렸지만 나중에 콘스탄티누스가 성장해 가지고 자기 아버지의 도움을 좀 받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황제가 돼요. 절대 권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 콘스탄티누스는 로마가 있지만 여기 지금의 이스탄불, 그리스 시대 때는 비잔티움이라고 했고, 이곳을 대대적으로 도시 개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탄불을 제2의 로마로 만들면서 이름을 콘스탄티누스의 도시다. 그것이 라틴어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비잔티움이라는 이름에서 콘스탄티노플로 바뀌는 거죠. 이것이 이제 이슬람이 오스만 터키가 점령하면서 도시 이름이 이스탄불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합니다. 즉, 그 이전에 탄압을 하던 기독교를 공인하는 거죠. 여러분들 공인중개사 알죠? 공적으로 인정하는 중개사. 이것이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러면서 이때의 상징이 뭐냐? 로마의 상징이 머리에 둘 달린 독수리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한쪽은 서로마를 보면서 한쪽은 동로마를 본다. 그래서 쌍두 독수리의 이 문장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나중에 러시아의 쌍두 독수리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의 사건이 뭐냐? 자, 여기 훈족이라고 보이죠? 훈족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유럽으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이 훈족은 원래 뭐냐? 흉노입니다. 지금의 몽골 지방에서 거주하던 유목민족이죠. 한 나라의 공격을 받아서 흉노족의 일부가 계속 서쪽으로 이동해요. 그래서 지금의 우크라이나 지방까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살던 게르만 민족이 이동을 시작합니다. 새로운 땅을 찾아서 떠나요. 어느 누구도 유목 민족의 전투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왜? 기동력이 매우 빠르고, 그리고 죽기 아니면 살기예요. 예를 들어서 전쟁에서 패하면, 패해서 패잔명으로 돌아오면 전부 다 처형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죽기 아니면 살기죠. 워낙 용맹하고 전투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 유목민족이 나타나면 쫓겨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쪽으로 이동하니까 또 거기 원래 살던 게르만이 또 이동하고 해서 유럽 전체가 혼란의 도가니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훈족 중에 한 부족인 마자르족이 유목민족이니까 풀을 매게 되잖아요. 그래서 초원이 있는 곳을 찾아서 서쪽으로 또 이동합니다. 그래서 정착한 곳이 어디냐? 헝가리입니다. 헝가리는 훈족의 땅이란 뜻이에요.
이 흉노의 말로 알이라고 하는 것은 땅이라는 뜻을 합니다. 그래서 훈족의 땅, 그래서 헝가리가 된 거죠. 실제로 헝가리 동쪽 지역은 풀이 초지라고 얘기하죠. 초지가 매우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이 일어나면서 결국 로마가 끝장이 나는 거예요.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하고, 훈족 다음에 다시 또 투르크, 돌궐족, 몽골 지역에 살던 돌궐족이 한나라의 공격을 받아서 동돌궐은 한족으로 들어가 버리고 서돌궐은 계속 서쪽으로 이동해서 어디까지 오느냐? 지금의 중앙아시아까지 옵니다. 중앙아시아,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이 투르크의 나라를 세우죠. 투르크메니스탄. 이쪽은 투르크 부족이 굉장히 많이 살아요. 그런데 그 중에 일부가 7세기에 아랍의 세력이 엄청 커지면서 당나라와 대립하는데, 그 중앙아시아에 있던 투르크족의 일부가 아랍의 용병이 됩니다. 용병이란 돈을 받고 대신 전투하는 군사가 용병이에요. 고용된 병사죠. 그래가지고 점점 이제 세력이 커지면서 그들이 이 아랄해를, 요게 카스피해고 요게 흑해 카스피해 아랄해입니다. 아랄해 밑에서 밑으로 내려와서 투르크메니스탄이라는 나라에 세우지만 일본 계속 서쪽으로 가서 아랍의 용병이 되고, 그들이 나중에 셀축 터키를 세웁니다. 여기다 세워요. 그리고 셀축 터키의 한 부족이 세운 나라가 오스만 터키인데, 그럼 왜 셀축 터키는 망했느냐? 왜 오스만 터키가 새로 등장했느냐? 몽골 징기스칸의 군대가 이쪽을 싹 쓸어버렸어요. 그래서 셀축은 십자군 전쟁을 하느라고 힘이 매우 많이 빠졌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여기서 일어나죠. 예루살렘. 그렇기 때문에 몽골 군대에게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셀축 터키가 망하고 그 한 부족이었던 유목 국가는 부족들의 연합체입니다. 그 한 부족이었던 오스만 가지가 세운 나라, 그것이 나중에 오스만 터키가 되고 결국 동로마를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탄불과 이 지역을 차지하죠. 자, 그러면 로마는 왜 망하게 되는 거냐? 지금 지도에서 보시면 거의 사람이 살 만한 곳을 거의 다 차지했죠.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의 남자들은 수십 년 동안 군단장을 따라서 정복전쟁을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시민들은, 자유민들은 자기 땅이 좀 있지만 수십 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이 농토가 다 황무지로 변합니다. 그때 부유한 사람들이 그 땅을 헐값에 사들이면서 대토지를 소유하게 돼요. 그것을 라티푼디움이라고 합니다. 라티푼디움. 그러면 결국 대토지를 소유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해지잖아요. 결국 모든 나라는 양극화가 되면서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왜? 개혁이 실패하면
그래서 부가 양극화되면 더 이상 지킬 나라가 없어지죠.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뭐하러 피를 흘려가면서 이 땅을 지켜야 돼? 지킬 나라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에서는 그 당시 엄청난 식량을 조달하던 이집트에서 밀을 가져다가 빵을 만들어서 빵을 공짜로 나눠주고 사람들이 그렇게 가난했어요. 로마 시민들이. 그럼 빵만으로는 살 수 없죠?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엔터테인먼트가, 오락거리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엄청나게 검투장을 짓고 검투사 경기를 했던 거죠. 입장료 공짜였죠. 결국은 아무도 나라를 지킬 이유가 없어지니까 결국은 용병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용병은 싸움은 좀 더 잘할지 몰라도 자기 나라입니까? 아니죠. 보통은 전투하는 척만 하는 거죠. 이때 게르만 민족들이 계속 이동하면서 로마를 공격합니다. 그 게르만 민족 중에 대표적인 게 고트족이 있고 반달족이 있어요. 이 고트족이 집을 짓는 양식, 그것을 고딕 양식이라고 하고, 그것이 중세 유럽에서 고딕 양식의 교회들이 많이 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트족, 고트족스러운 이란 형용사가 고딕이에요. 그 다음 무조건 파괴하는 그러한 폭력을 반달리즘이라고 합니다. 이 두 부족의 이름은 알 필요가 있죠. 게르만 민족이 대이동을 해요.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쪽에 있던 게르만 민족은 영국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각각 땅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앵글로족이 넘어가고 섹슨족이 넘어가고 계속 넘어가요. 그래서 차지하고 있는 지역에 따라서 게르만 민족이긴 하지만 조금씩 부족의 성격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 부족의 연합체이기 때문에 영국을 잉글랜드라고도 하지만 뭐라고 하느냐? 유나이티드 킹덤이라고도 하는 거죠. 연합체라는 거죠. 그래갖고 그 당시에 이제 게르만 용병 대장 오도아케르가 황제 폐하 큰일 났습니다. 게르만 민족이 또 침입하였습니다라고 보고하러 들어갔는데 서로마의 황제는 자기를 죽이러 온 줄 알고 항복했습니다. 그래갖고 이 용병 대장이 서로마를 차지하게 된 거예요. 자, 한 가지 더. 로마 숫자 읽기입니다. 상식이니까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로마의 상징 중에 하나가 독수리라고 그랬죠? 이것은 제우스 신의 번개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에리지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뭐의 약자냐? 레지오, 군단이란 뜻이죠. 군단. 군단은 대략 6,000명 정도 된다 그랬죠? 그럼 이건 뭐냐? 로마 숫자입니다. 자, 요거 10이라는 거 알아요? 10이라는 숫자죠. 요거는 5죠. 여기서 중요한 거. 자, 5인데 숫자가 오른쪽에 있으면 몇 개가 있어요? 짝대기 3개니까 3이죠. 오른쪽에 있으면 더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이에요? 18이란 숫자예요. 만일 x가 있는데 왼쪽에 1이 들어가 있으면 이건 9란 뜻이죠. 로마 숫자 상식적으로 읽는 법을 알아야 되겠죠. 그럼 로마 숫자에서 M은 뭐냐? M, 밀레니엄, 천이란 뜻이에요.
L은 L 50, 50이죠. C는 센츄리죠. 100. 그래서 미터를 100으로 나눈 것이 센티미터죠. 그리고 D는 500입니다. 그래서 로마 숫자를 읽을 때는 M 1000, D 500, C 100, L 50, X 10, V 5다. 이러면 이제 로마 숫자를 읽을 수 있을 겁니다. 다음에 다시 한번 시험을 보겠어요. 그리스와 로마의 차이를 보면 그리스는 왜 그럴까? 무엇이 옳은가?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이었어요. 그래서 철학이 발달하고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예술이 발달했는데 특히 예술에서는 완벽한 인간상, 완벽한 신체 이것을 추구했습니다. 지금 이것은 기원전 450년 정도에 만들어진 마론의 원반 던지는 사람이죠. 그림이 좀 작아서 그런데 이것은 인간 신체 근육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것이에요. 지난 시간에 라오콘의 이 라오콘과 두 아들 이 자세는 고통받는 모습을 극대화한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인간 신체 근육의 아름다움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자세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인들은 완벽한 신체를 이상적인 인간의 신체를 추구했기 때문에 이들은 옷으로 가리지 않고 누드로 신체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림픽에서도 나체로 경기를 했고 그래서 올림픽 경기장에 여성들은 입장을 안 시켰다고 그러죠. 왜? 인간 신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 절대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 예술의 목표였기 때문이죠. 그에 비해서 로마는 실용적인 문화가 발달됐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만들고 최초의 고속도로는 뭐라 그랬죠? 페르시아의 왕도라고 그랬죠. 왕도. 그런데 로마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는 곳 곳곳에 엄청나게 도로를 깔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속담이 생긴 거죠. 이 길들은 넓고 편편한 도로를 깔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울퉁불퉁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땅을 팝니다. 땅을 파고 거기에 모래를 깔고 그 위에 양탄자를 깔고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그 위에 숯을 깔고 다시 작은 자갈을 깔고 모래를 깔고 해서 이걸 올린 거예요. 그냥 돌만 얹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유럽에 가면 이렇게 직면체 모양의 돌들이 구시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로마의 길인데 이 길은 보통 완전 무장한 로마 군인 4명이 나란히 서서 걸을 수 있는 넓이라고 해요. 이게 지중해고 지금 이 실선처럼 보이는 이것들이 전부 다 로마가 만들어 놓은 길이에요. 심지어는 영국 남단까지도 로마의 길을 깔았죠.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생겨난 겁니다. 그 다음 도시 인구가 3만 명 이상이 되면 물 때문에 생기는 전염병이 엄청나게 급속히 퍼진대요. 그래서 깨끗한 물을 공급할 필요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도시에서 20km, 30km 멀리 떨어진 곳에서부터 물을 실어 나르는데, 그래서 건축한 것이 수도교입니다. 자, 몇 단으로 되어 있죠? 1단, 2단, 3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수도교는 프랑스 아를 지방에 가까운 가르라고 하는 다리입니다. 가르. 지금 이 1단은 폭이 마차가 양쪽으로 다닐 정도로 폭이 넓어요. 5m 이상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위에 단을 또 올렸죠. 그리고 실제로 물은 요 위로 지나갑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1km마다 이 높낮이가 조금씩 낮아져야 돼요. 그래서 1km에 1cm나 2cm 정도의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 이게 경사가 너무 급하면 소중한 물이 사방으로 튀어나가고, 경사가 너무 완만하면 물이 흐르질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1km당 1, 2cm 정도의 아주 작은 편차를 지니면서 도시까지 이것을 끌어와야 돼요. 이것은 로마에 있는 콜로세움이죠. 밑에 지하에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검투사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로 올라오거나 아니면 사자나 호랑이가 위로 올려지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이게 벗겨져서 그런데 여기를 전부 물로 덮고, 그리고 포에니 해전 때의 모습을 재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죠. 그 다음 여기는 모래로 덮여 있는 부분인데, 이 모래에서 검투사들이 검투를 했었죠. 요 공간, 모래로 깔린 요 공간을 아레나라고 합니다. 아레나. 스포츠 브랜드 중에 아레나가 있죠. 이 바로 모래사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은 다 벗겨서 그런데 좌석들이 슬라이드로 이렇게 쭉 돼 있어서 칸칸이, 그리고 왼쪽은 허물어졌지만 오른쪽은 햇빛이 쨍쨍하잖아요. 해가 있을 때는 위에 전부 천으로, 도르래를 이용해 갖고 천으로 이 천정을 덮었어요. 이 모두 다 거대하고 튼튼한 구조물들이죠. 그러면 이렇게 만들 수 있었던 근본이 뭐냐? 로마의 기술, 시멘트 기술과 아치 배럴 도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아치입니다. 아치의 뜻은 뭐예요? 활이라는 뜻도 있죠. 활. 그리고 이렇게 활처럼 구부러진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게 아치인데, 아치를 어떻게 만드느냐? 나무 틀로 이렇게 만들어요. 틀을 만들고 돌을, 양쪽에서부터 돌을 하나씩 이렇게 끼워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가운데 이 돌을 끼워요. 이 돌을 뭐라고 하느냐? 이 돌을 쐐기돌이라고 합니다. 쐐기. 쐐기를 박는다. 쐐기돌을 끼운 다음에 이 밑에 나무틀을 빼내요. 이 쐐기돌을 영어에서는 핵심이 되는 스톤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 돌의 무게가
양쪽으로 전달되죠. 그럼 이 돌의 무게는 다시 또 이쪽으로 전달되고 이 돌의 무게는 이렇게 해서 돌의 무게가 땅으로 가는데 요거만 있으면 무너집니다. 어떻게 됩니까? 양옆에 뭔가 받쳐주는 게 있어야 돼요. 지금 여기서도 보시면 아치죠. 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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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위에도 또 아치예요. 양쪽에 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이 이 옆으로 퍼지는 무게를 받쳐주는 거예요. 그래야 지탱이 됩니다. 그 다음 이 문자 본 적이 있죠? 어디에서? 메소포타미아에서. 그래서 이것은 쐐기처럼 생긴 문자다라고 해서 이것을 쐐기 문자라고 하죠. 이것은 P 발음이래요. 이것은 Q 발음이고 이것은 R 발음이라고 합니다. 이 아치가 왜 중요하냐? 첫째, 아치는 위에서 누르는 힘이 클수록 잘 버틴답니다. 튼튼하게 버틴대요. 옆에서만 받쳐주면. 그래서 튼튼하다라는 것과 또 함께 뭐냐? 그전엔 여길 다 메꿨잖아요. 그러면 재료가 엄청 많이 들어가죠. 하지만 아치는 이만큼의 재료가 안 들어갑니다. 훨씬 더 경제적이죠. 그래서 경제적이고 튼튼하다. 그래서 아치 기술, 이게 원래는 수메르에서부터 시작된 것인데 로마에서 더욱 개량 발전을 시켰다고 합니다. 왜 아치가 중요하냐? 자, 이 아치를 뒤로 쭉 밀어보세요. 그럼 이런 모양이 되죠? 터널 구조잖아요. 터널. 이런 것을 배럴이라고 합니다. 배럴은 포도주를 담는 그 통, 그게 배럴이에요. 그 통을 반으로 자른 것과 같죠? 그래서 이것을 배럴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배럴을 직각으로 교차시켜요. 그럼 받는 힘이 2배가 되겠죠? 이것을 크로스 배럴이라고 합니다. 크로스는 교차하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 이 아치를 중심축을 여기서 잡고서 한 바퀴 삥 돌려보세요. 그럼 이런 반구가 되죠.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치 기술에서 배럴과 돔이 나와요. 건축에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시멘트 기술은 뭐냐? 자, 지금 이건 이집트의 두상인데 이게 화강암입니다. 사진이 작아서 그렇지 확대해서 보면 석영, 운모, 장석이 다 드러나 있어요. 왜 화강암이냐? 이 단면을 자르면 꽃화, 강은 금강석 할 때 강입니다. 다이아몬드. 그래서 아주 단단한 돌인데 단면을 자르면 꽃무늬가 나타나서 화강암입니다. 이 이집트는 청동기를 가지고 그 단단한 화강암 현무암을 조각을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그 당시에 쇠가 있었던 것도 아니죠. 청동기입니다. 청동은 물러요. 그 물은 청동으로 더 단단한 화강암을 조각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 이집트에서는 뭘 하나 만들려면 일일이 이렇게 파야 돼요. 조각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시멘트 기술은 어떻습니까? 정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잡석들을
잡석들을 모아서 그 사이에 시멘트를 같이 섞으면 시간이 좀 지나면 돌처럼 단단해지죠. 커다란 덩어리가. 그러니까 그 커다란 돌을 떼내려고 원래 바위에서부터 떼내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굴러다니는 돌 다 모아가지고 시멘트 섞으면 그게 하나의 돌이 되는 겁니다. 매우 유용한 기술이죠. 그래서 로마는 이 실용적 문화의 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시멘트 기술과 바로 아치 기술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는 법률이 발달했어요. 왜냐? 제국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갖고 있는 여러 나라를 합한 것이 제국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나라가 유지되려면 차별을 하지 않아야 되죠. 공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돼요.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을 만드는 것이 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똑같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처에서 반란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제국이 멸망합니다. 결국 이 공평함과 일관성 때문에 이 로마의 법은 현대 법률 체계의 뿌리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옥타비아누스, 존엄한 자라는 뜻의 아우구스트라는 칭호를 받았던 옥타비아누스 때부터 약 200년간 평화가 지속됩니다. 그래서 상업과 문화가 번창해요. 이것을 팍스 로마나라고 얘기합니다. 팍스는 평화란 뜻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 평화가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로마의 막강한 힘 때문에. 그래서 전쟁을 일으켰다간 보복을 당하기 때문에 아무도 전쟁을 일으킬 생각을 못했던 거죠. 현대사에서도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의 힘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미국의 허락 없이는 전쟁을 벌이지 못했는데 지금 미국이 스스로 전쟁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결국은 팍스 미국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자, 쐐기를 박았다라고 하는 건 뭐냐? 이 쐐기를 박으면 이 아치 구조는 완성되고 더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주 튼튼해져요.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시키는 것이 쐐기를 박다라는 뜻입니다. 로마 예술의 특징은 모자이크로 표현된 것들이 다수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각은 사실적 묘사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의 경우에는 있어야 할 모습, 바람직한 모습, 즉 이상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상적인 신체를 드러내는 것. 그래서 누드이고 이것이 이제 중세 유럽 근대로 넘어가면서 유럽에서는 계속 사람을 그릴 때 또 나체로 그렸던 겁니다. 그거에 비해서 로마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 즉 사실주의적 경향이 매우 높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모자이크는 로마가 있던 곳에서는 항상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진은 지금 이스탄불에 있는 옛날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죠. 콘스탄티노플. 그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어떤 귀족 저택인데 지금 발굴한 것들을 원래 있던 그 자리에 그대로 붙여놓은 겁니다. 어느 정도 정교한 거냐? 자, 지금 이걸 보세요.
이쪽은 지금 떨어져 나갔지만 사람의 요 눈매와 수염 그리고 문양을 보세요. 모자이크라는 건 뭐냐면, 자, 이건 성모 마리아의 모자이크 상인데 요걸 확대해 봤습니다. 지금 이 돌들 보이세요? 돌. 납작한 돌을, 색깔 있는 돌을 납작하게 쪼개 가지고 요렇게 하나하나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음영이 나타나도록 색깔을 달리하죠. 즉, 색깔 있는 돌들을 붙여가지고 만든 이것이 바로 모자이크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이는 것들 다 하나하나가 모자이크예요. 마치 인상주의 중에 점묘법이라고 있죠. 점묘법. 그것처럼 하나하나를 점을 다 찍은 겁니다. 정말 다양한 색깔의 돌을 조금씩 다 다르죠? 정교하게 붙여서 멀리서 보면 전체적으로 색감이 나타나도록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로마의 조각은 사실적 묘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조각들은, 이건 지금 옥타비아누스의 조각인데 그리스 조각이라면 옷을 다 벗겼겠죠. 그래서 신체의 아름다움을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보통 때의 모습, 일상적인 모습 있는 그대로를 조각을 했는데, 다만 여기 보여지는 이 갑옷 같은 것으로서 권위를 표현했을 뿐이에요. 그러면서 로마에서는 신의 경우에는 여전히 누드로 표현하지만 실제 존재했던 사람일 때는 이렇게 옷을 입혔던 겁니다. 지금 이것은 이게 이거입니다. 로마의 포rum 쪽에서 보면 볼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이건 트라이아누스 원주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자, 원기둥이죠? 근데 왜 주가 들어갔느냐? 자, 요것은 초가 촛대에서 가운데에서 촛불이 타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촛대의 모양, 요게 불꽃이고, 그래서 중심주 또는 주인주라고 얘기하는 기본자입니다. 그럼 나무목이 들어갔죠? 그럼 나무로 만든 기둥 아니에요? 기둥? 그래서 이것은 기둥주자입니다. 이것은 왼쪽에 사람인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람이 머무르는 거죠. 주민, 거주, 주소. 이것은 물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물을 따르는 거죠. 기울일 주, 물 따를 주. 그래서 주의해라 라고 할 때 주목, 주의, 이때 쓰는 거죠. 이것은 말마가 들어갔습니다. 즉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한미군이라고 할 때 이 주자를 쓰는 겁니다. 이것은 왼쪽에 말씀원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말을 다는 겁니다. 즉 주석을 단다라고 할 때, 풀이를 달 때 주라고 합니다. 책이 이렇게 있을 때 그 책 페이지 밑에다 다는 것을 다리각자를 써서 각주라고 하고, 그 줄을 책 제일 뒤에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것을 후주라고 합니다. 뒤후자를 써서. 말달 주자예요. 자, 오랜만에 형성이라는 걸 다시 한번 해봤죠.
한자는 85%가 형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트라이아누스 원주의 특징은 뭐냐? 여기서부터 다키아 전쟁이 어떻게 일어났고 어떻게 싸웠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어떤 전술을 사용해갖고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원 기둥에다가 부조로 만든 거예요. 부는 뜰 부자입니다. 왼쪽에 삼수변이 들어갔죠? 그래서 물에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뜨는 힘을 뭐라고 합니까? 부력이라고 하죠. 부력. 조는 조각조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조라는 건 뭐냐? 면이 있는데 그 면을 깎아서 이런 조각이 아니죠. 3D가 아니라 어떤 면에 붙여서 조각하는 것이 부조입니다. 그래서 뜰부자를 쓰는 거예요. 부조를 했습니다. 자, 부교라고 들어봤죠? 뜬다리. 이것은 한탄강, 강 한가운데를 걸으면서 양쪽의 절벽을 볼 수 있는 그래서 만든 다리, 부교입니다. 물 위에 떠 있는 거예요. 양옆은 빠지지 말라고 이제 양옆을 보조를 만든 것이고, 그 다음 홍수가 나면 산에서 뭐 나무까지 이런 것들 엄청 떠내려오죠. 그래서 강 한쪽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떠서 돌아다니는 물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부유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요 지점이야 밑에다가 무거운 쇠를 달아놔서 위에는 흔들려도 밑에 표시해 놓은 곳은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이 표시를 부표라고 합니다. 요게 부표예요. 이것은 이 옥타비아누스의 두상인데, 자, 머리만 나오면 뭐가 돼요? 두상. 가슴까지 나오면 흉상이죠. 가슴 흉자입니다. 서 있으면 입상, 앉아 있으면 좌상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옥타비아누스인데 옥타비아누스는 실제로는 이렇게 잘생기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로마의 조각에도 어떤 이상적인 모습을 그려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대세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주의지만 이런 모습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도 시간이 1시간이 훨씬 넘었네요. 둘로 나누기에는 좀 그래서 하나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로마의 건국과 간략한 역사, 그리고 로마 문명의 특징, 그리고 로마의 예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동로마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